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직무 분석의 방법, 면접법의 마지막 부분하고 나머지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직무 분석의 두 번째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그 면접법에서 이제 관련된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 면접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 질문들은 몇 가지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질문지 만드실 때, 그러니까 인터뷰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당신의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직무에서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물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험, 기술, 자격, 면허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보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법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만나야 할 그런 직무에 재직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죠.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직무에서 주요 의무는 결국은 그러한 일들을 해서 목표 달성은 어떤 것들을 달성하는 것인지, 또 어떤 환경에서 주로 일하는지, 뭐 직무에서 요구되는 교육, 경험, 기술, 자격, 면허 이런 것들은 이제 직무 명세서에 들어갈 내용이고, 위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주로 직무 기술서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인터뷰에서 이제 알아내시고, 그 알아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설문조사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사용해서 마지막 분석을 해야 되는 그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설문지를 이용해서 직무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료 수집 방법에는 이제 직무 관련 설문지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 표준화된 설문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직무 관련 설문지는 직무의 분석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직무에 대한 사전 정보에 기초하여 분석자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석하려고 하는 그 직무의 분석에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분석자 스스로가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무의 내용이나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무를 분석하려고 한다면 각기 다른 문항들로 구성된 두 개의 설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설문지에서 하나의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직무를 분석하려면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직무에만 초점을 맞춰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모든 직무에 쓸 수 있도록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표준화된 설문지들은 공통된 그런 사항을 중심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PAQ 같은 거, 그죠? 직책 분석 질문지 같은 거는 공통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PAQ는 근데 문항이 190개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한다라는 건 정말 뭐 기업에서 정말 아주 정교한 그런 직무 분석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직무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의 실태를 보니까 이런 PAQ처럼 미국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표준화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질문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직무마다 적합한 설문지를 마련하거나 또는 한 조직 내에서만, 그러니까 그 조직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표준화된 설문지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직무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조직을 다 모든 조직에 다 쓸 수 있는 그런 표준화된 설문지는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조직에 맞는 직무와 관련된 표준화된 설문지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직무 분석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설문 유형을 비교해 보면 직무 관련 설문지는 맞춤복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춤복형. 그러니까 맞춤복형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몸에 맞게 맞춤 양복을 보통 얘기하는 거죠. 몸에 맞게끔. 그래서 그 직무만을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개발하면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이 그 직무에는 아주 적절하겠지만, 그죠? 다른 직무에는 오히려 맞지 않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무의 직무 분석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직무 관련 설문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 표준화된 설문지는 뭐 기성복형이다. 이미 딱 만들어 놓은 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직무를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직무에 맞게끔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차피 그 직무 관련 설문지 맞춤복형을 선택해서 그 지금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설문지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죠. 이 두 유형의 설문지의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맞춤복이 비싸기는 하지만 몸에 꼭 맞는 기성복은 상대적으로 싸다. 하지만 몸에는 꼭 맞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맞춤복형으로 하는 게 좋은 측면도 있고, 또 기성복형으로 하는 경우는 비용은 적게 들어가지만 오히려 완전히 내가 딱 맞춰서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러 개의 직무들을 분석할 때는 각 직무마다 다른 설문지를 만들게 되면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각 직무의 특성은 상세히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무에만 맞게끔 또 설문지를 구성해서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지만 그 기성복형으로 해놓은 설문지를 쓰게 되면 그 직무에만의 어떤 특성을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직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나의 설문지를 만들면 여러 직무의 분석에 시간과 노력을 덜 들더라도, 노력은 덜 들어가지만 각 직무의 특성을 살리는 독특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직무에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으로 하나의 설문지만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 여러 직무마다 각각을 다 설문지를 만들어 갖고 각각을 다 분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 시간과 노력은 덜 들겠지만
그 직무의 특성을 확실하게 살리는 독특한 정보를 얻어내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 직무 분석을 위해서 표준화된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최대의 장점은 여러 가지 다른 직무들 간의 양적인 비교가 가능한 점이다. 이건 또 하나의 그 굉장히 큰 기업의 조직에서는 필요한 사실은 측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직무 하나만 파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하는 일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무를 비교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게 훨씬 유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일지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정해진 양식에 따라 그 기업마다 다 있어요. 직무 관련된 그 작업일지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 직접 작성한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사무직에는 이렇게 작업일지라고 하는 게 이 일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공장에서 기능적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무에서는 이런 작업일지들을 반드시 쓰게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난 부분이나 어떤 일은 어떻게 했고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하니까 시간이 단축되고 이런 내용들을 쓸 거예요. 근데 이런 작업일지를 작성하게 만드는 게 사무직에서는 거의 그 루틴한 일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물론 현장 그 근로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거기는 조금 더 작업일지를 작성하기에 그래도 적합하지만 사무직은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업일지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작업일지를 입수해서 작업일지로부터 직무의 내용이나 성질을 어느 정도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작업자들의 작문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또 그것이 이제 바로 문장력과 관련되어 있겠죠. 그 문장력에 있어서 현저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직무 분석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기 어려운 직무, 과학자, 엔지니어, 고급 관리자 이런 경우에만 좀 한정해서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작업인 경우엔 관찰이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이런 작업일지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 사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중대 사건 기록을 하는 거하고 동일한 방법이죠. 결정적 사건법. 그래서 이 직무 행동에서 성과와 관련해서 효과적인 행동과 비효과적인 행동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사례들을 수집한 후에 사례로부터 성과의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과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효과적인 그런 행동이고 또 다른 행동을 했다면 그 부분은 비효과적인 행동이다라고 해서 구분해서 그런 사례들을 쭉 정리한 후에 그걸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사례로부터 성과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 패턴을 추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행동과 성과 간의 관계를 직접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직무의 핵심적인 요인을
결정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요인이 관련이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요인이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밝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그 효과적인 행동들을 쭉 정리하고 비효과적인 행동들을 쭉 정리했는데, 그게 무조건 어떤 성과와 관련해서 정리는 했지만, 그게 특정 어떤 부분에 딱 매치가 될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직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개인의 특질로 귀인시키는 경향이 있고, 개인의 특성에 원인을 두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직무행동 분류 및 평가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이것도 일일이 이런 효과적인 행동, 비효과적인 행동들을 계속 기록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수집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한된 정보만으로 해당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또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런 방법이 뭐 어떤 특수한 직무에는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직무 분석 과제를 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본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직무 분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 2에서는 그러한 직무 분석 앞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어떤 사례들과 관련된 내용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그 직무 분석 실제 만들어져 있는 이미 만들어졌던 보고서나 그 다음에 설문지 이런 것들 그런 사례들을 좀 따로 수집해서 그것만 쭉 모아가지고 한번 쭉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파트 2까지 쭉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실제 그런 결과 보고서 그 다음에 설문지 그런 어떤 사례들 있는 자료들을 제가 좀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강의 녹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에다가 또 띄워서 편집을 좀 해야 강의 녹화가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 활동의 이제 결과물이다라는 것은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알아내는 정보. 그래서 직무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도 이제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직무활동.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바느질이다. 뭐 코딩이다. 페인팅이다. 청소다. 이렇게 실제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직무활동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직무활동에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대해서 이런 직무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행동이다. 인간 행동은 이제 사람이 그 직무 활동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의사결정, 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다 의사결정하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래 서 있기. 오래 서 있기. 이 경우는 또 특수 직종이 되겠죠. 센 팔 힘.
그죠? 이런 또 쌤팔림이 필요한 그런 것이 필요한 또 직무고, 좋은 시력 또는 후각, 뭐 미각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뭐 식음료 회사, 식품 회사 이런 데는 후각이나 미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직무들이 꽤 많을 거예요. 좋은 시력이라는 것도 뭐 그런 관제탑, 뭐 항공기 그 관제탑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력이 좋아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나 도구, 장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도 다 물어봐야겠죠. 뭐 사무직인 경우는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무실 책상에서 여러 가지 컴퓨터 관련된 또 사무기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도구나 장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어, 작업 현장 같은 데서는 많이 언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텔러들 같은 경우는 뭐 거기서 자기가 사용하는 도구는 컴퓨터하고 뭐 그런 그 은행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단말기뿐만이 아니라 돈 셀 수 있는 지폐 셀 수 있는 기계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또 뭐 팩스나 뭐 이런 뭐 복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사용하는 도구 장비에 해당되겠죠. 수행 기준, 그 작업, 그 직무를 수행하는 기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각 활동에 걸리는 시간,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또는 작업의 질을 고양시킬 수 있는 건 뭔지, 그 직무에서 평가될 항목들 혹은 기준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맥락, 이것 또한 이제 작업 환경이라고 하고요. 그 일을 어떤 환경에서 수행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물리적 작업 조건과 관련된 거. 그죠? 물리적 작업 조건. 내가 사무직이라면 사무실, 어떤 건물에 있는 사무실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거고, 뭐 생산직이라 그러면 어떤 공장의 생산, 공장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건설 작업하는 현장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작업 계획, 주변 사람들, 봉급, 보너스에 관련된 정보들. 그러니까 그런 직무 맥락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무 맥락이고 작업 환경이잖아요. 그 직무를 수행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지. 그죠? 그리고 성과급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또 틀리겠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범위 정도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터뷰했을 때, 이런 월급 정보, 연봉 이런 거는 솔직하게 말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 범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만 파악하는 걸로 파악을 해내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도 회사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동일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요건. 그, 그 개인, 그죠? 그 직무를 하는 그 개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요건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지식, 기술, 교육 정도, 훈련 정도, 경험, 적성, 신체적 요건, 성격, 흥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선발 절차, 선발 프로세스 혹은 검사 구성의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인적 요건으로 쭉 파악해낸 것들이 결국은 선발 절차에서 또는 선발 도구에서 이런 검사로서 가장 만들어지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 뭐 관련 적성 검사라든가 성격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지식이나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전공 관련된 시험도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거는 안 보죠. 그죠? 그리고 요새는 학점도 사실은 입사하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다 빠져 있고요. 예전에는 뭐 학점이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아예 원서를 접수시키지도 못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도 다 제한을 했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전공 제한도 거의 사라졌죠. 물론 인문계냐 자연계냐 뭐 공학계열이냐 이런 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런 거에 딱 또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전공 구분도 전혀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그런 블라인드 채용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직무 분석을 하고 나면 첫 번째 이 직무 기술서가 정리돼야 됩니다. 최종 여러분들이 보고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게 바로 이 직무 기술서예요. 그 직무 기술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느냐, 직무를 잘 기술하고 있는지의 판단 기준입니다. 직무에 대한 묘사의 정확성과 포괄성,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포함시키는지를 이 직무 기술서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 시에 우리가 이제 리크루팅을 할 때 직무를 소개하는 정보의 출처로 활용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이 어떤 해당 직무의 지원자를 모집할 때, 우리 직무라는 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그런 모집 시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직무 정의, 명칭, 그 직무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 뭐 급수, 조직 내 위치, 보고 체계, 직무 정의에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직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목적이나 사명, 그 직무를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야 되고 어떤 미션들을 달성해야 되는지, 직무에서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요약, 직무 장비, 직무에서 사용하는 기계, 도구,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에서 사용하는 원재료, 반가공품, 물질, 기타 물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직무 기술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 수행 방법 및 절차, 재료로부터 최종 산물을 얻어내는 방식, 어떤 절차를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사무적인 일이든 아니면 기능적인 일이든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감독의 형태, 작업의 양과 질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이나 통제, 직무 목적 달성을 위해 작업자가 하는 과제나 활동. 우리가 하나의 직무에는 여러 개의 타스크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과제, 타스크도 여러 개고 그 하위의 활동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작업 조건, 직무가 다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 이런 것도 역시 당연히 내가 어떤 뭐 조용한 사무 공간에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 왁자지껄하고 뭐 건설 현장만 해도 막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공장도 역시 또 다르죠. 공장마다. 뭐 포항제철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막 1000도씨가 넘는 고열에서 그 고로라고 하는 그 뜨거운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물리적인 환경이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음이 심한 곳은 또 물리적인 소음도 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까지 또 받게 되겠죠. 그리고 또 심리적인 것들은 우리 사무직에서 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될 거고, 영업직이라고 한다면 그 실적 달성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 그런 것도 다 작업 조건에 해당되겠죠. 정서적 환경 또한 내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정서 환경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좀 굉장히 막 다양한 그런 정서적 환경이 나타나는지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직무와 관련된 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는데 이제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뭘 작성하든지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가 명확하게 작성하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작성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범위를 분명히 해라. 이 범위라는 것도 애매하게 표현되면 또 굉장히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범위를 분명히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화해라. 구체화. 그래서 분석하는 건지, 그 다음에 수집하는 거, 조립하는 거, 고안하는 거, 추론하는 거.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잘게 나눠서 그 행동하는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쓰라는 얘기예요. 그죠? 리서처 같은 경우는 마케팅 리서치 회사에서 일하는 분석하고 자료 수집하고 뭐 통계 분석을 하는 거죠. 일반 분석하고는 또 다른 거죠. 그리고 또 뭐 보고서 작성해야 되고 막 그런 걸 딱 써야겠죠. 그죠? 또 상담하는 상담사 같은 경우는 뭐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죠? 경청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주는 게 우선 먼저 들어갔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표현이 돼야 돼요. 그런 표현들이 사용되어진다. 그다음에 간결해라. 너무 장황하게 쓰면 안 되죠. 간결하게 딱딱딱 명확하게 표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검토해라. 새로운 종업원이 직무기술서를 읽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다 자기가 한번 기술서를 써놓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래놓고 이건 뭐 쉽게 누가 읽어도 특히 이제 신입사원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명세서라는 게 있죠. 그 또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여러분들이 직무 명세서도 정리해야 됩니다. 직무 기술서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을 수행하고 나면 직무 기술서가 한 장 나오게 되고 직무와 관련된 내용이 쫙 정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라는 건 뭐예요?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사람과 관련된 일. 그래서 직무 기술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고 독립된 것일 수도 있다. 직무 기술은 작은 부품 조립이에요. 작은 부품 조립인데 직무 명세서에는 그게 뭘로 표현돼요? 뭘 요구하냐면 손의 기민함입니다. 작은 부품을 조립하려면 이 손의 민첩성이 있어야 돼요. 기민함도 있어야 되고 손의 정교함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직무 기술서에는 행동으로 표현한 게 작은 부품을 조립한다예요. 근데 직무 명세서에는 그와 관련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바로 요건이 손의 기민함이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 기술은 크라이테리어가 되겠고 준거가 되겠고 그리고 직무 명세에서는 프레딕터 예언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언변인의 역할. 그래서 주관적 판단과 통계 분석이라는 부분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 기술에 관련된 것과 직무 명세에 해당되는 것이 연결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직무 기술서에 막 하는 행동들을 쭉 정리했는데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라는 게 직무 명세서에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명세를 얻는 방법은 직무 기술 정보로부터 감독자나 인사 담당자 전문가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예언변인과 증거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어요. 이 크라이테리어와 프레딕터, 예언변인과 증거변인 간의 관계를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키, 지능, 손들림이라는 건 바로 수행이라는 것과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 분석을 해보면 얼마나 관계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무명세를 얻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수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수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직무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행동들을 쭉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했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측정하는 부분을 또 결정해야겠죠. 그리고 수행을 예측할 개인적 특성을 선정하는 겁니다.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특성을 또 검사하죠. 우리가 이제 신입사원들 선발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뭐 종합 능력 검사, 종합 인성 검사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삼성 같은 경우가 모든 지원자들을 입사 지원자들을 처음에 검사를 통해서 1차 걸러내잖아요. 그죠? 지원자들의 직무 수행을 또 측정하죠. 개인 특성과 직무 수행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높게 나오는 상관계수가 높게 나오는 것들을 채택하게 되겠죠. 개인 특성과 직무 수행 간에. 그래서 직무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느냐, 그 포함되는 정보들을 쭉 살펴볼게요. 우선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요건들을 명시해 놓은 것이다. 포함되는 정보라는 건 작업지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 적성, 성격, 흥미, 가치, 태도, 경험, 자격 요건, 그러니까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이런 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지금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아마 다 얘기를 듣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악해놓은 그런 요건들을 설문지를 통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이런 것들이 또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평가하잖아요. 그걸 또 우리 평정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거예요. 통계 분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면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겠죠. 기본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능력과 기술이 발현되는 기초다. 즉, 그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런 대학을 나왔다든가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그런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있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식이라는 건 더 이상 이제 이런 모집 요건에서 지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식을 확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물론 면접에서 그 업무 관련된 지식 정도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외에는 특별히 이 지식은 다 사실 요즘은 뭐 지식이라는 거 그냥 인터넷 통해서 찾아보면 다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일이 찾아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적어도 그 업무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적 또는 절차적 정보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꼭 수행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나왔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신입사원이 맡은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완전히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직장 상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너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과를 졸업했는데 도대체 뭘 배우고 이렇게 회사에 취직한 거야? 이런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잘 못하니까 뭐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못한다 그러면 더 막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지식 너 충분히 막 학점이 뭐 4.5 만점에 막 졸업 4년 평점 학점이 4.4, 4.3 뭐 이런 사람들이 지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잘한다? 그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꼭 수행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거니까. 기술, 그 직무 요구 동작을 할 수 있는 신체적 혹은 운동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능직에 해당되겠죠. 물론 사무직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신체적 그런 능력이니까. 그 직무에서 만약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기술도 필요하겠죠. 능력, 수행에 요구되는 인지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당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대학을 뭐 학문의 상아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지식 습득을 학문을 하기 위해서 지식 습득을 하는 거고 교육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좀 퇴색됐다라고 그럴까요? 정말 대학에서도 실제 이런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직무 관련된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시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다 해서 능력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이것도 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타인이나 상황에 독특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상대적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개인의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 검사에서 기업마다 알아보고자 하는 특성들은 몇 가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공기업의 면접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그 인성검사 한 결과지를 딱 옆에 이렇게 같이 묶어놨어요. 그 입사 지원서부터 여러 가지 정리한 내용하고 거기 보면 이제 조직 적응력 같은 거, 대인관계, 그다음에 뭐 폭력성, 공격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반사회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조직에서 알아보고 싶은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식, 기술 능력이 있어도 개인의 성격에 따라 발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런 것들에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그렇게 발휘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죠? 특히 기업에서 중요시하는 건 자기 효능감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효능감. 그죠? 적성.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잠재력,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 적성검사를 하는 것도 좀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흥미도 검사, 특정 활동에 대한 선호나 취미, 그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인생의 목표나 생활 방식에 대한 어떤 선호하는 부분이 가치관이에요. 그다음 태도, 태도는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도 배웠고, 뭐 많은 그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다양하게 배우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 태도라는 건 항상 많이 등장하잖아요. 조직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소비자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광고 심리학에서도 나오죠. 아무튼 이 응용 분야에서 우리 사회심리학에서 배운 이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 다 연관되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어떤 사람, 기관, 정당 같은 사회적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신념이에요. 호불호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는 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정보에 대한 결과물들은 기술서와 명세서에 대한 내용은 그 정도로 하고요. 직무 분석 정보의 사용이에요. 모집과 선발에 사용할 수 있죠. 뭐 조종사 같은 경우 시력 되게 중요하고, 예전에는 스튜디오스 같은 경우가 이제 키에 제한을 뒀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또 어떤 뭐 특수 경력의 소유자만 응모할 수 있는 경우도 또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 모집과 선발에 활용을 하고, 수행평가, 우리가 이건 앞에 그런 내용을 다 배웠었죠. 수행평가는 바로 그 직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다음 보상과 임금에도 적용을 하죠. 활용을 하죠. 그 활동의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게 직무 평가고, 그 직무의 활동을 알아야 되는 건 직무 분석이다. 그래서 그 임금은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 교육 수준, 안전도와 관련되어 있다. 교육과 훈련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작업자 훈련, 경력 개발, 작업 효율성, 안전, 인력 계획, 법률적 요건, 이런 것들은 이 직무 분석 정보들이 다 활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다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직무 분석 용어 정리와 관련된 건데,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뒷부분 또 마찬가지로 다음에 제가 그런 자료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몇 장 남은 것 같은데 그건 다음 시간에 마저 다 하고 사례들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꼭 등록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